이 분식집에서 장사하려면 돈 좀 내놔. 싫습니다. 저는 못 드려요. 순간 아주머니의 뺨에 조폭의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한 그 순간 그런데요.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사실 특전사원 스타 여군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분식집, 조폭 갈등, 인생 역전의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작은 분식집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남편 이철호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좀 더 쉬어요. 혈압약 챙겨 드셨죠? 선영은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한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그때는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일구어낸 보금자리였습니다. 철호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선영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도연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 시절 선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나와서 일해요? 아들 도연이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35이 된 도연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분식집에 대해서는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아, 손님들이 곧 올 텐데. 선영은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엄마, 언제까지 이런 장사할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윤지연이 나타났어요. 32인 지연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늘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제 그만하시고 강남으로 이사 가세요. 제 친구들이 시댁이 전통시장에서 분식집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지연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찔렸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곳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창피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요. 지연아, 엄마가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철호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몸이나 챙기시죠. 지연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도연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선영은 묵묵히 라면을 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 했어요. 곧 시장이 열리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테니까요. 시장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자가 인사를 건넸어요. 59인 미자는 선영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미자야, 요새 시장이 예전 같지 않네.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그놈들 때문에 상인들이 다 겁먹고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 주변에 조폭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 상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제 생선가게 아저씨도 맞았다더라.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스쳤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선영이 만든 따뜻한 음식을 찾았어요. 사장님, 라면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냥 정성으로 끓이는 거예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때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손님들을 돌보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드시던 거 드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장님, 오늘 조심하세요. 아까 그놈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 봤거든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곳은 40년을 지켜온 터전이었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상인들은 서둘러 문을 닫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결혼하면서 묻어둔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죠. 철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분식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능숙하게 라면을 삶고 김밥을 썰어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철호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아내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이 특히 좋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식집 입구가 시끄러워졌어요. 4명의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나머지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 사장이 누구야?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사장님이시구나. 남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네. 이 동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철호가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리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저씨는 나서지 마세요. 어른들 얘기 중이니까. 다른 남자가 철호를 밀쳤어요. 철호는 몸이 약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을 건드리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두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모두 우리에게 관리비를 내고 계세요. 당연히 사장님도 내셔야죠. 관리비요? 선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월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게를 보호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깡패들이 와서 시비 걸면 우리가 막아주고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40년 동안 정성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 낼 수 없어요. 나가세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사장님,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 동네 다른 가게들은 다 협조적인데 사장님만 이러시면 곤란하죠. 곤란한 건 당신들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선두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남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철호가 아내를 보호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막았어요.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혈압 오르면 안 좋잖아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칠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관리비 내실 거예요? 말 거예요? 선두 남자가 선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안 낸다고 했잖아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짝! 선영의 왼쪽 뺨에 따기가 날아들었습니다. 나이 62의 분식집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본 철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철호가 달려들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뺨을 감싸며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40년 만에 처음 맞는 딱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과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에 또 안 낸다고 하면 이런 일로 끝나지 않아요. 남자는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분명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남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맞고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색하게 말하고는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어요. 철호가 다가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도연이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뺨이 빨갛네. 아들아. 철호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래서 시장 장사 같은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왜 여기 있으려고 해요? 선영의 가슴이 또 한 번 찔렸어요. 조폭들에게 맞은 것보다 아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가 지금 힘든데. 철호가 아들을 나무랐어요. 아버지도 그러세요. 엄마가 고집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연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겨진 분식집에서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줍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40년 전 결혼과 함께 봉인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깨진 그릇 조각을 쥐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철호는 혈압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지만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40년. 선영은 중얼거리며 오래된 장롱 앞에 섰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며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선영이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장 선영은 자신의 계급을 읽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박선영 준장여군 최초의 특전사 출신 장군이었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25살의 특전사에 입대해서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해외 파병, 대테러 작전까지 남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전설적인 여군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외우고 있는 군번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훈장들이 작은 상자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무무 공훈장, 보국훈장, 화랑무 공훈장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증표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꺼냈을까? 선영은 훈장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군인 박선영을 깨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군인의 그것이었어요. 선영아, 어제 고생 많았지. 김미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미자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니 상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어제 분식집에서 벌어진 일이 금세 퍼진 모양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속상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잠깐만요. 선영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선영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궁금함과 확신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성함이 박선영이십니까?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거든요. 누구시죠? 선영은 경계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최상국입니다. 19사단 특전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상국,
그녀와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그때는 중이었던 그가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상국이? 정말 상국이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원스타 장군님. 최상국이 일어서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경례 올립니다. 그만해, 그만해. 선영은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야. 최상국은 자리에 앉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전설의 박선영 준장님이 분식집을 하고 계시다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당신은 뭐하고 있어? 선영이 라면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령으로 전역했어요. 지금은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상국은 라면을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분식집 사장님이 조폭들에게 맞았다는 얘기 말이에요. 최상국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장군님이었다니.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약간 부어 있었어요. 준장님, 최상국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아직도 칼이 녹슬지 않았습니까? 선영은 그 말에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칼이 녹슬지 않았는가는 특전사들 사이에서 쓰던 은어였습니다. 실력이 여전한가를 묻는 표현이었어요. 모르겠어. 너무 오래되어서. 선영은 조용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어요. 어제부터 몸이 근질거렸거든요. 준장님이 이런 굴욕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최상국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에요. 그런 분이 깡패들에게 맞고 있다니. 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야. 선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천만에요. 한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입니다. 최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장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켜온 이 시장, 이 사람들을 그냥 포기할 건가요? 선영은 주방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미자, 생선가게 아저씨, 과일가게 할머니,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상구가,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다시 그때처럼 할 수 있다면? 최상국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준장님이 결심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할머니야. 62이라고. 선영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죠. 최상국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준장님, 이 시장을 지킬 생각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최상국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선영은 그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있던 것들을 꺼냈어요. 전술 매뉴얼, 격투기 교본, 무기 사용법 등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옛 계급을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이 시장과 이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선영 준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와 상인들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어떤 상인은 가게 문을 열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어떤 상인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선영이 채소 가게로 다가갔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김미자는 고개를 돌려 선영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미자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놈들이 나한테도 왔었어. 너한테 가기 일주일 전에 말이야. 뭐라고? 선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월 3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안 내면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어. 첫 달분을.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미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너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미자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데 선영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놈들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잖아. 선영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선영은 시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상인들과 대화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선가게부터 찾아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영이 인사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생선가게 사장은 선영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 분식집 사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도 혹시... 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부터 월 4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생선 장사가 요즘 얼마나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으로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선영이 70이 넘은 과일 가게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별수야.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할 줄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월 20만 원씩 내라고 하네. 20만 원이면 며칠치 매출인데. 할머니도 내고 계세요? 안 내면 어떡해. 가게 부수겠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영은 시장을 계속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상인이 이미 보호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째였어요. 잡화점 사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거절했다가 가게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다음날 바로 돈을 줬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서점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놈들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선영은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미 시장 전체가 조폭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분식집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뭐하고 있어? 생각 중이야. 선영이 대답했어요. 뭔 생각?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자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 그놈들을 혼내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미자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경찰도 못하는 일을. 만약에라도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들이잖아. 그때 생선가게 사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두 분, 내일 조심하세요. 그놈들이 또 올 거라고 하던데. 또 온다고요? 선영이 물었어요. 네, 아까 과일 가게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내일 시장 전체를 한번 돌겠다고 하더래요. 새로운 가게들 체크하러 온다나 뭐라나. 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선영은 철호에게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철호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각했어요? 네, 거의 모든 상인이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여보,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보,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다른 일이요? 결혼 전에 말이에요. 군대에 있었거든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철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되도록 아내가 군대에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좀 특별한 부대에 있었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특별한 부대요?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전사였어요. 그것도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준장까지 했어요. 철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여보,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숨겨서. 선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선영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 악한 놈들이 와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었어요. 여보, 제가 이 시장을 지키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내가 여기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철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40년 만에 알게 된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한번 상자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박선영 준장이 필요한 때였어요. 새벽 4시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선영은 발소리를 내지 않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박스들이 있었어요. 선영은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낡은 전술조끼, 군화, 벨트, 장갑. 모든 것이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하나씩 꺼내며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선영은 중얼거렸어요. 먼저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지하 창고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분식집 일만 하던 몸이었지만 기본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1, 2, 3, 20, 30, 50개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복근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아직 근육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격투 자세를 취해보았어요. 주먹을 쥐고 기본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후 소리와 함께 빠르게 주먹을 뻗었어요. 동작이 아직도 정확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선영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어서 발차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었지만 반복할수록 몸이 기억해냈어요. 특전사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들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위에서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여기 있어요. 철호가 지하 창고로 내려왔어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선영의 자세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운동이요. 선영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철호는 아내 주변에 널어져 있는 군용품들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군인이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도 꽤 높은 계급까지 했어요. 철호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낯선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여보,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죠?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좀 기억시키려는 거예요. 선영이 말했지만 철호는 아내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어요. 그 순간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당신은 건강만 챙기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호가 다시 위로 올라가자 선영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었어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 특전사에 입대했을 때의 기억부터 시작했어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실전 투입대를 기억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은행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이었어요. 선영은 팀의 일원으로 투입되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해외 파병 때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강했었지. 선영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생생한 기억은 준장 진급식이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특전사 준장이 되던 날이었어요. 어깨에 별 하나가 달리던 그 순간의 자부심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별 하나? 선영은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때 지하창고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거울이었어요.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놀랐어요. 분명히 62살의 분식집 아주머니인데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선영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선영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영의 동작은 달랐어요. 더욱 정확하고 빨라졌습니다. 칼질 하나도 예전과 달랐어요. 여보, 오늘 뭔가 다르네요. 철호가 말했어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 보여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에 나가는 길, 선영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선영의 대답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김미자가 말했어요. 그래요? 운동을 좀 해서 그런가 봐요. 선영이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라면을 끓이면서도 선영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언제 그놈들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 조폭들이 오늘 나타날 거라는 소문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분식집 앞에 서서 시장 전체를 살펴보았어요.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군인처럼 말이죠. 이제 준비됐어.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별하나 박선영 준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오후 3시 선영이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 분식집에서 선영의 뺨을 때렸던 바로 그놈들이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급히 가게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뒷문으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평소 활기차던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온다. 김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에게 속삭였어요. 선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야, 당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선영아, 너도 피해. 괜히 맞지 마.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들어가.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조폭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일주일 전과 똑같이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뒤따르는 3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야야, 사장들 어디 가시나? 선두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왔는데 인사도 안 하시고? 상인들은 가게 안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조폭들은 천천히 분식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오, 우리 분식집 사장님. 선두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선영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야, 말하라니까?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두 남자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론은 선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절대 안 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뭐라고? 사장님, 일주일 전에 뭘 당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선두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안 잊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 할망구가 정말. 남자가 화를 내며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오늘은 가게를 박살내야겠네. 남자는 테이블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영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튼 것이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관절기였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선영은 남자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프죠? 이게 바로 내 대답이에요. 야, 이 할망구가. 다른 남자가 선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후 소리와 함께 정확한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박혔어요. 으악!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몸에 밴 반사신경이 되살아났거든요.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막으면서 동시에 오른발로 상대의 정강이를 찼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돌아서서
뒤에서 오는 상대의 팔을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아,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처음 손목을 잡혔던 남자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선영이 그보다 빨랐어요. 남자의 어깨를 눌러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선영은 숨도 거칠지 않은 채 네 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실력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주변에 숨어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렇게 강했어? 세상에, 네 명을 혼자 다 넘어뜨렸네. 남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선두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배웠죠. 그것도 아주 제대로.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네 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할망구, 오늘은 운이 좋았어. 다음에는 더 많이 데리고 올 거야. 선두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더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서 상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이 시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하고 분식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에 타면서 선두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기다려, 할망구. 이걸로 끝이 아니야. 차가 떠나고 나자 상인들이 하나둘 분식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과일가게 할머니가 신기해했어요. 김미자는 선영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조폭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철호가 뛰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호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어젯밤 고백한 과거가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철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걱정이 더 컸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선영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상인들이 경악했습니다. 12명의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것이었어요. 맨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급이 달라 보였어요. 바로 이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봐요. 김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은 분식집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경찰을 불러야죠. 철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보내줄 거예요. 선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조폭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가게 안으로 숨었어요.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 분식집 할망구 어디 있어?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선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두목은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이게 우리 애들을 혼낸 할망구구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늙은이가 우리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두목이 손가락으로 선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목님,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최상국이 나타났어요. 그는 선영 옆에 서서 조폭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또 뭐야? 두목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최상국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세는 평범한 행인과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최상국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준 옛 전우였습니다. 상국아. 위험해 가. 선영이 속삭였어요. 준장님을 혼자 둘 수는 없죠. 최상국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두목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별 하나 소리야? 미쳤나?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최상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미자가 채소가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큰 배춧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들어가. 선영이 놀라서 말했어요. 안 돼, 선영아. 너 혼자 당할 수는 없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이어 생선가게 아저씨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생선 자르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도울게요. 과일가게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거예요? 잡화점 사장, 서점 사장, 심지어 평소 소심했던 떡집 아주머니까지 하나둘 나타났어요. 모두 손에 뭔가씩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두목이 당황했어요. 선영은 감동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돌아보니 아들 도연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정장을 입은 채로 말이죠. 도연아, 너는 왜 여기 와? 선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분식집을 무시하던 아들이 이런 위험한 순간에 달려와 준 것이었어요. 도연아, 위험해. 돌아가.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도연이 어머니 앞에 섰어요. 두목은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짜증을 냈어요. 야들아, 저 사람들 다 쓸어버려. 잠깐. 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저와 1대1로 붙어요. 1대1?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망구가 나랑 1대1로 붙겠다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뭔 조건? 제가 이기면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두목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 대신 내가 지면 이 시장 전체가 우리 거다. 어때? 선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도연이 걱정스럽게 외쳤어요. 준장님. 최상국도 만류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두목은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선영 앞에 섰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큰 남자였어요. 할망구, 후회하지 마라. 두목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선영이 자세를 잡으며 대답했어요. 순간 두목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주먹이 두목의 옆구리에 박혔어요. 두목이 비틀거렸지만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어요. 40년 전 몸에 밴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두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항복해요. 두목이 바닥에 쓰러진 채 소리쳤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사장님 만세, 준장님 만세, 최상국이 크게 외쳤어요. 선영은 숨을 고르며 일어섰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 달 후 전통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사라진 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환한 미소로 주문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선영은 예전과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날 사건 이후 선영에 대한 소문은 시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졌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폭 두목을 혼내줬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분식집을 찾았어요. 며느리 윤지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왜 이렇게 와? 선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지연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선영이 당황해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을 몰라 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계속 무시하고 창피하게 여겼어요. 지연은 도연에게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나는 그냥 분식집 아줌마라고. 선영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영웅이세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 분식집을 도울게요. 제가 직접 와서 일을 배우겠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분식집을 부끄러워하던 며느리가 일을 배우겠다고 하다니. 지연아, 힘든 일인데. 괜찮아요. 어머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아들 도연도 나타났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의 인사법도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정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일찍 왔네. 앞으로는 매일 들를 거예요.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일 도와드리려고요.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도연아, 회사 일 바쁜데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뵀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함께 분식집 정리를 도왔어요. 철호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도연은 설거지를, 지연은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철호가 말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당뇨도 혈압도 많이 좋아졌대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철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받아. 미자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뭐하러 이런 걸 사와? 우리 시장 상인들이 모금한 거야. 고마운 마음이라고.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이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분식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 과일가게 할머니, 잡화점 사장, 모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최상국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최상국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국아. 뭐하러 이런 걸 가져왔어요? 선영이 상자를 받으며 물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별 모양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군인 시절 달았던 별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념품이에요. 준장님이 다시 깨어난 것을 기념해서요. 최상국이 설명했어요. 선영은 브로치를 받아들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달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상구가. 하지만 이제는 별이 필요 없어. 왜요? 나는 이제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로 살고 싶거든.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분식집 앞에 앉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의 일들이 꿈 같았어요. 조폭들과의 대결, 상인들과의 연대, 가족들의 변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뭘 생각해요? 철호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거지.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식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내일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끝난 테이블들, 그리고 40년 동안 지켜온 유 소중한 공간.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선영이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준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철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박선영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분식집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불판 앞에 서는 모습은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욱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별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선영,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별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땡중이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여기 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세요. 평생 군을 지킨 스님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합참의장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자 면회장에서 드러난 여군 장성 스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 충청도 깊숙한 산골,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소박한 암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화 스님은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낡은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자락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데 그 소리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화 스님의 연불 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그 시절,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기억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꾸는 악몽 속에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 말이죠.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정화 스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는요. 암자를 찾는 신도들은 그저 자애로운 스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예불을 마치고 나서 정화 스님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자 민재가 입대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말이 첫 면회일이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이 손자 생각만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민재가 배치받은 부대를 처음 들었을 때 정화 스님의 반응은 남달랐어요. 강원도 화천 백호특전 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특전사라고 하면 우리 민재가 엘리트 부대에 갔구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정화 스님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김치전을 해줘야지. 정화 스님은 정성껏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근 것으로 민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김치전을 부치면서도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특전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깻잎 무침도 빠뜨릴 수 없죠. 민재가 할머니가 만든 깻잎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깻잎을 다듬으면서 보인 손놀림은 보통 할머니들과는 달랐어요.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죠.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도시락통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내 피부치 하나 군복 입었다 생각하니 내 마음이 달라지네. 정화 스님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군대를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군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스님의 눈빛에는 때때로 예리함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건 보통 스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보입니다. 면회일이라고 표시해 둔 거죠. 내일이면 드디어 민재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물론 민재는 할머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부대 안에서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싸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정화 스님은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전, 깻잎 무침,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까지. 부대에서 먹는 밋밋한 급식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내보던 정화 스님. 그 군번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군번줄이 보통 병사들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질부터가 달랐거든요. 이건 고위 장교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면회를 가면 과연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춰둔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까요? 스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자 민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암자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면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잠들기 힘든 밤을 보내야 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새벽 5시 정화 스님은 결국 한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부대까지 가려면 새벽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화천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죠. 정화 스님은 어제 준비해둔 도시락을 점검했어요. 김치전이 식어서 딱딱해지지 않았나, 깻잎 무침이 물러지지 않았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니까 완벽해야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간다. 중얼거리면서 승복을 단정히 여미던 정화 스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승복 말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산길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걸음걸이는 확실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정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군인의 행진 같았죠. 버스 안에서 정화 스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식으로 부대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면회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이었죠. 버스가 화천에 가까워질수록 정화 스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드디어 백호 특전여단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풍당당한 부대 정문과 철책, 그리고 경계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화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부터가 다른 곳과 달랐거든요. 긴장감과 규율이 배어있는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정문 초소에는 최대위가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3살의 최대위는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 스타일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에 번쩍이는 계급장, 그리고 어딘가 오만해 보이는 표정까지. 정화 스님이 다가가자 최대위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여단 일병 박민재 면회 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오늘 면회일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최대위의 말에 정화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력을 잘못 본 걸까요? 분명히 면회일이라고 표시해뒀는데. 하지만 최대위의 태도는 단순히 날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긴 경로당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심심하다고 아무 때나 오시면 곤란합니다. 최대위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화 스님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정화 스님은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오늘이 면회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할머니들이라면 당황해서 물러날 텐데 정화 스님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위님, 정말 잠깐 얼굴만,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기운도 감돌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시지요. 최대위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화 스님의 종교까지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군대는 피와 땀입니다. 그런 수행으론 못 버팁니다. 할머니들은 이런 곳 모르시니까. 뒤에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맞아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만 버리고 가시죠.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순간 뒤쪽에서 중년의 부사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원석 원사였어요. 55살의 김원사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죠. 최대위의 말을 듣고 있던 김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위님 말씀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김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대위는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원사님도 참 이런 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최대위는 정화 스님을 향해 다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화 스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스님의 손이 도시락통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려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승복 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최대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정화 스님의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최대위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정화 스님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대위님, 저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끈질기시네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최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부대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요. 주변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특전사를 뭘로 아시나 봐요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경로당이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시간만 버리고 가죠. 이 말을 한 건 2등 중사 박준호였어요. 28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민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맞아요, 대위님. 이런 일로 부대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병사가 거들어주자 최 대위의 기세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보세요, 할머니. 여기 있는 우리 부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지켜주셔야죠. 김원석 원사가 다시 한번 제지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원사님,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부대 기강이 무너집니다. 군기는 칼 같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정화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당황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의 성격, 주변 병사들의 반응, 김원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여기서 소란 피우실 생각은 아니시죠? 최 대위의 말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행동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 정화 스님의 눈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신 천천히 승복 속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 대위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정화 스님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약한 마음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할머니처럼 나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나 하시면서 손자 무사히 제대하길 빌어주세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주변 병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대위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거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대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죠.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 대위는 정화 스님의 말투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해해 주시겠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네, 규정은 정말 중요하죠. 정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위님, 혹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세요? 뭐가 규정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최 대위가 비웃으며 물었을 때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주소록에서 특별한 번호 하나를 찾아낸 거죠.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려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려나?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건 아니겠지? 김원석 원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 군 경험으로 느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려는 거예요? 설마 국방부에 민원 넣으시려는 건 아니죠? 병사들이 다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대위님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려고요.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번호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변의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최 대위 역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정화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국민신문고나 국정감사실 같은 곳에 전화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청와대라도 아시나요? 병사 하나가 농담조로 말하자 다른 병사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국방장관 친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 대통령 번호라도 있어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님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참의장 이상훈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죠. 합참의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에 최고 위층이었어요.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합참의장과 연결된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눈빛으로 정화 스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을 듣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아, 나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고 정중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이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승님,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정문 앞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대위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원석 원사의 눈이 크게 떠졌죠. 그래, 상훈아. 오랜만이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격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면서 들려왔어요.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 화천 백호특전 여단에 있다. 손자 면회 왔는데. 정화 스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합참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감히 장군님을?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방금까지 조롱하던 할머니가 합참의장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장군님, 제가 바로 부대장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다, 상훈아. 그럴 필요 없어.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러 온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여기 대위라는 친구가 군인의 예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하더구나.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대신 합참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기억하냐? 내가 훈련장에서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물론입니다, 장군님. 그때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지? 합참의장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어요. 동료를 지키는 게 군인의 첫 번째 임무라고. 그리고 예의는 계급보다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존재를 모독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기본도 모르는 군인들이 있더구나. 정화 스님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최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치는 필요 없어, 상훈아. 다만 교육이 필요한 것 같구나. 정화 스님이 천천히 최대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와 위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위, 이제 알겠나?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말이야. 김원석 원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차렷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전화 통화가 끝나자 정문 앞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고 최대위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정화 스님은 휴대폰을 천천히 승복 속에 넣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어요.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여전했어요. 병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대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행정실 심부름을 나가던 손자 민재가 정문 쪽 소란을 듣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민재가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정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하지만 민재의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주변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무릎 꿇은 최대위, 경직된 채로 서 있는 병사들, 그리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할머니까지.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스님이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았거든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손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면회 왔단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 분들은 왜 이래요? 대위님은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니? 네, 할머니요. 그냥 평범한 스님이신데요. 충청도 산골에서 수행하시고. 민재의 대답을 듣고 있던 병사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어요. 평범한 스님이라니 방금까지 합참의장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던 분이요? 이때 부대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내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죠. 곧이어 중대장급 장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중령이 다가오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최대위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김원석 원사가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이분이 민재 일병의 할머니시고, 그런데 합참의장님과 원사의 설명을 듣던 김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정화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김중령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중령. 순간 김중령이 바짝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장군이라는 호칭은 또 뭔지. 할머니, 장군이요? 할머니가 장군이셨어요?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화 스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거든요. 민재야, 할머니에겐 옛날 이야기가 있단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대 내부에서 더 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최대위가 신뢰를 범한 건입니까? 정화 스님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라기보다는 교육의 부재겠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닌 군용 헬기의 독특한 엔진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헬기다. 저게 뭔 헬기야? 혹시 합참의장님 헬기 아닌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화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이 이 녀석 역시 성격이 그대로구나.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헬기까지 오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착륙할 것 같았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헬기에서 누가 내릴까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헬기는 일반적인 군용 헬기가 아니었어요. 합참의장 전용기였거든요. 그 특별한 마크를 본 김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합참의장님이 직접 오시는 건가요? 김중령의 중얼거림에 주변 장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 위층이 직접 부대로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헬기가 할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민재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헬기가 부대 내 활주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웅크렸어요. 최대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헬기 착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륙이 완료되자 헬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이었어요. 이상훈 장군은 5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 스님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 한 명인 합참의장이 정화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 은사님께 경례드립니다.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격과 존경, 그리고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합참의장이 한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훈아, 일어서거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정화 스님의 조용한 말에 이상훈 장군이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군님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훈 장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은사님께 무례를 범했습니까?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김중령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상훈 장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최대위. 이상훈 장군의 호명에 최대위가 온몸을 떨면서 대답했어요. 예. 당신이 우리 은사님께 무례를 범한 겁니까? 최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진정해라. 그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상훈 장군이 즉시 정화 스님에게 집중했어요. 기억하느냐? 내가 훈련장에서 기절했을 때 말이야. 물론입니다.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신병이었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장군님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장군님이 직접 저를 업고 의무실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동료를 버리는 군인은 진짜 군인이 아니다라고.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너는 울면서 말했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네, 그리고 장군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훈 장군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민재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합참의장의 은인이라니, 그것도 군대에서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 그 유명한... 맞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군의 전설 정화 장군님이십니다. 부대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전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전설이라는 단어가 부대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아직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김원석 원사와 김중령 같은 고참들의 얼굴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설마 그 정화 장군님이세요? 김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중령은 즉시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군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침묵의 호랑이, 정화 장군님. 침묵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들어본 적이 있는 듯했고 일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침묵의 호랑이라니 할머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침묵의 호랑이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재야 할머니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단다. 이상훈 장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분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화 장군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준장이셨어요. 부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투병과에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김원석 원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신병 때 들었던 이야기가 혹시 무인도 훈련 사건이? 이상훈 장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정화 장군님이 직접 최전방에서 지휘하신 그 유명한 작전이죠. 정화 스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었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상훈 장군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별것 아니라니요. 장군님은 극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최대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롱했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땅에 묻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왜 갑자기 군복을 벗으신 건가요? 김중령의 질문에 정화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상훈 장군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군님은 전역 후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에서의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정말 장군이셨던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는 예전에 군인이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정화 스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대위. 최대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규정을 지킨 것까지는 잘했다. 하지만 예의는 규정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야.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정화 스님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장군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다시 바라봤어요. 대위 가족을 모욕하는 군인은 결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없다. 부하를 이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최대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민재가 정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정화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야, 군복은 무겁다. 하지만 동료를 지키는 마음은 더 무겁지. 그걸 견뎌야 진짜 군인이야. 이상훈 장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백호 특전 여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대 전체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면회객 예우 지침이라는 특별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 어르신 면회객들을 정중히 모시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방문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호랑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무서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후배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민재는 그날 이후 분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자신도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거든요. 평소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민재,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같은 분대 선임인 상병 이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의 손자라니 너도 뭔가 다르긴 하더라. 민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처럼 되려면 정말 많이 배워야 해요. 하지만 민재의 변화는 확실했어요. 후임들을 대할 때도 더욱 배려심 있게 행동했고 힘든 훈련에서도 동료들을 격려하며 앞장섰습니다. 부사관들도 그런 민재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재는 진짜 리더감이야. 김원석 원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게 확실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최대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면회객들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 깊이 새겨진 거죠.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중령이 최대위를 보며 말했어요. 그날 정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최대위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성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암자로 돌아온 정화 스님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 참선, 그리고 소박한 일과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잘 지내고 있겠지. 정화 스님은 손자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민재의 변화된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요. 동료를 지키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화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자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상훈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군님, 백호여단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민재 일병이 모범병사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정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야, 상훈아. 그들 스스로 깨달은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정화 스님은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냈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별 3개를 달았던 시절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구나.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소중히 넣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피와 정신이 손자에게 이어졌으니. 그날 저녁 정화 스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어요. 민재와 모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군인의 정신, 동료를 지키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오늘도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암자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정화 스님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가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구나. 정화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예불로 시작될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